여러분,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건 스왑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구간과 장기 구간에서.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며 왜 중요한지를 이번 영상에서 완벽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와 국채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 전문가들이 주로 살펴보는 주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스왑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전형적인 신용 구도 스왑 시장이 아니라 스왑과 실물 증권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이런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왑 스프레드라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스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스왑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시간짜리 강의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스왑은 당사자들이 한 가지 위험을 다른 것으로 맞바꾸기로 합의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월가에서 스왑을 거래하는 경우 보통 외화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즉 외화 환율 변동 위험을 미국 달러로 유지하는 위험으로 바꾸기 위해 거래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금융위기 시절의 주택시장 붕괴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신용부도 스왑은 수많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은 채권이 집단적으로 모기지 상환, 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맞바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채권 보유자는 해당 부도 위험에 대해 CDS 보험을 구매할 수 있었죠. 이것들은 모두 비주류 스왑, 즉 덜 흔한 유형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면서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의 스왑은 금리 스왑입니다. 금리 스왑에서는 고정 다리와 변동 다리라는 두 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거래 쌍방의 금리 지급 형태를 말하는데요. 고정 다리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스왑 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변동 다리의 경우는 다른 쪽 당사자가 변동 금리를 지급하며 이는 기준 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변동 다리로 사용되는 건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항상 소퍼이며 과거에는 라이보어였습니다. 이제 작동 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한 헤지 펀드가 매년 3%의 고정 금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 은행은 소퍼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이 금리는 정기적으로 리셋됩니다. 결제는 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각 기간에 금리 차이만큼만 돈이 오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헤지 펀드는 일정 금액에 대해 매년 고정 금리 3%를 지급하고 은행은 변동 금리를 지급합니다. 현재 변동 금리인 2.8%를 반영해서 두 금리를 상계하면 헤지 펀드는 은행에 연 0.2%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래를 할까요? 스왑의 주요 목적은 위험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헤지 펀드가 변동 금리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고정 금리로 바꿔서 자신의 익스포저를 고정하거나 하방 위험을 제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금리 익스포저를 가진 헤지 펀드는 고정 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에 들어가 예측 가능한 이자 비용을 잠그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 고정 부채를 가진 연기금은 현금 흐름을 더 잘 맞추기 위해 고정 금리를 받고 변동 금리를 지급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와 헤지 펀드 역시 물리적인 채권을 사고 파는 대신 스왑을 이용해 금리 익스포저를 미세 조정합니다. 물리적 채권 거래는 더 비싸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세금 효율성도 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스왑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상업은행, 투자은행과 스왑 딜러,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그리고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합쳐져서 전 세계 금융 배관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스왑 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한데요. 특정 만기 구간에서는 심지어 기초가 되는 국채 시장보다도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스왑 시장은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막대합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글로벌 OTC 파생상품 시장의 명목 잔액은 약 730조 달러였으며 그중 금리 파생상품은 약 579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왑 금리는 기업 부채, 모기지, 구조화 상품의 가격 측정 기준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스왑 금리의 주요 변동은 신용 위험, 유동성 상황,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죠.
즉 스왑은 단순한 파생 상품이 아니라 매일 수조 달러의 금리 위험이 거래되도록 하여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인프라의 기둥입니다. 여기까지 스왑의 기초를 이해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스왑 스프레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왑 스프레드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데이터인데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스왑 스프레드는 같은 만기의 금리 스왑 고정금리와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스왑 고정금리가 3.2%이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3%라면 스프레드는 0.2% 또는 20bp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이 숫자를 신경 써야 하죠? 그 이유를 바로 살펴보죠. 역사적으로 미국의 스왑 스프레드는 양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격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첫째, 국채는 무위험 자산임, 즉 신용 위험이 없음. 둘째, 스왑에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음, 아주 작지만 상대방이 디폴트할 가능성이 존재함. 셋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인 증권이며 스왑은 유동성이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계약, 마진, 청산 절차가 필요함. 이러한 추가 위험들과 마찰 때문에 스왑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학은 최근에 뒤집혔습니다. 스왑 스프레드가 이제 음수가 되었는데 이는 스왑 고정금리가 동일 만기의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예외 현상으로 치부하기 전에 이 역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금리 시장의 가격 구조에 있어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동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제 비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과 같은 규정은 은행이 대차 대조표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듭니다. 둘째, 담보 역학. 국채는 레포 및 파생 상품 마진을 위한 담보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대규모 발행은 여전히 국채를 저렴하게 만들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해지 흐름.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종종 스왑에서 고정금리를 지급하여 그들의 부채와 일치시키는데 이는 스왑 금리를 낮춥니다. 넷째, 딜러 대차 대조표 제약. 자본 요건은 딜러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스왑 스프레드를 금리 시장의 고도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왑이 국채보다 더 높이 나는지 아니면 더 낮게 나는지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양의 스프레드는 수십 년 동안의 정상적인 고도를 의미하고 음의 스프레드는 구조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졌고 잠재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왑 스프레드가 여러 만기에 걸쳐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음수로 유지된다면 이는 스왑 시장과 국채 시장 간의 지속적인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스왑은 많은 대출, 채권, 구조화 상품의 가격 책정 기준이 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왑과 스왑 스프레드 간의 관계를 이해했으니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스왑 스프레드는 현재 금리 시장에서 무언가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뒤틀려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에서 만기별 스프레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주요 만기 구간의 스왑 스프레드 곡선이 음수이며 내린 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각각 2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그리고 30년물이죠. 즉, 이것은 단지 특정 한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전체 곡선이 0 아래로 끌려 내려갔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스프레드가 더 깊게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되는 장기 구간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하향 기울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핵심 중의 핵심, 즉 10년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국채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닻이라면 10년물 국채는 그 닻의 닻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수익률로 미국 모기지 금리에서부터 전 세계 정부 부채 발행 및 수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스왑 스프레드, 다른 말로 10년물 스왑의 고정금리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시야를 조금 넓혀서 5년 동안의 10년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추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 2월에 약 마이너스 15bp였던 것이
2022년 초에 마이너스 30bp 아래로 하락했고 2025년 4월에는 마이너스 60.33bp 부근의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53.25bp입니다. 즉 4년 넘게 음수 영역에서 한 방향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년 동안 이 관계를 음수로 몰아넣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인 국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 들어 부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죠. 둘째,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같은 규제가 생겨서 은행이 국채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 대차 대조표에 국채를 많이 담아둘 공간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큰 손들의 해지 거래입니다. 이 기관들은 스왑 거래에서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왑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넷째, 담보시장의 수급 문제입니다. 국채는 레포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담보로 꼭 필요한데 발행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스왑 대비 국채 가격이 더 싸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2025년 6월에 미국의 연준,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통화감독청이 대형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하나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규제 이름이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쉽게 말해 은행이 얼마나 자산을 들고 있을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규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완충 비율을 지금의 5에서 6%에서 3.5에서 4.5%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각 은행의 시스템 위험 점수에 맞춰 조정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SLR을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미국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변화가 은행 대차 대조표에 5.5조 달러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국채 수익률을 스왑 대비 낮춰 스왑 스프레드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의 끝없는 발행 수요 규모가 어떤 완화 효과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10년물과 30년물에서 지속적인 음수 스왑 스프레드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스왑이 갑자기 더 안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이론상 궁극의 안전자산인 국채가 스왑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SLR 완화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채 수익률을 스왑 금리보다 더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스왑 스프레드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끝없는 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완화 효과는 금방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음수인 스왑 스프레드, 특히 10년물과 30년물에서의 음수 상태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채가 스왑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 이유는 스왑이 갑자기 더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스왑 스프레드 현상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회사채 시장. 회사채 금리는 대부분 스왑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스왑 금리가 싸지면 일부 기업의 차입 비용이 미국 정부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기지 시장. 주택 저당 증권 가격도 스왑 금리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스왑 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와 주택 구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죠. 즉, 지금 상황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셋째, 파생 상품 구조화 상품. 많은 평가 기준이 스왑 금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스왑 시장에서 왜곡이 생기면 그 영향이 금융 상품 전반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금리 벤치마크의 기준 중 기준인 10년물 미 국채의 스왑 스프레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깊게 음수인 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규제, 국채 발행, 그리고 해지 거래 흐름이 금리 시장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경고 등입니다. SLR 완화로 일부 압박은 줄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불균형은 너무 커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스왑 스프레드는 특히 10년물과 30년물 만기에서 이미 심각한 구조적 스트레스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기서 음수로 훨씬 더 깊이 내려간다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장기 스왑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00bp에 접근하고 중간 구간의 5에서 10년물이 마이너스 70bp에서 마이너스 80bp 범위에서 거래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중대한 경고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국채가 스왑에 비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연기금 보험사의 해지 거래, 딜러들의 보유 한계, 담보 수요 같은 요인들이 스왑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힘이 국채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요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둘째, 자금 조달과 대차 대조표의 부담이 크다. 딜러들이 국채를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거나 심지어 수익률이 높아도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크거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담보시장 왜곡. 레포 거래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현금 국채보다 스왑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무위험 자산이라 여겨지는 국채 벤치마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넷째, 거시 경제적 레드 플래그. 역사적으로 스왑 스프레드가 갑자기 크게 움직일 때는 대개 유동성 위기, 재정 불안 또는 시장 붕괴 같은 상황과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 속에서 채권, 주식,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첫째, 국채 수익률이 10년, 30년물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회사채나 MBS처럼 스왑 금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은 국채 대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정부 부채보다 더 싸 보이는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국채 대비 신용 스프레드가 좁아질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걸 위험 선호 신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고 이는 주권 신용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주. 스프레드가 크게 음수로 가면 대형 은행들이 대차 대조표 압박을 받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스왑 딜러들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민감 업종. 주택, 리츠, 유틸리티 부문은 스왑 기준 차입 비용이 낮아져서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유동성 문제라는 걸 시장이 깨닫게 되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위험 회피로 전환됩니다. 셋째, 전체 주식시장. 슈퍼 음수 현상이 자금 조달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떨까요? 국채 시장 기능 이상이나 연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금은 주요 안전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슈퍼 음수 스프레드가 재정 통화 시스템 붕괴나 정책 완화 및 양적 완화 임박의 증거로 해석된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을 해지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유동성 경색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 자산과 함께 초기에 하락하겠지만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시 무제한 발권에 나서면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패턴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스왑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음수로 변했습니다. 이건 규제와 레포 시장 구조 변화가 원인이었고 그때 주식은 약간 하락했고 금은 소폭 올랐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는 국채 유동성이 거의 사라지면서 스왑 스프레드가 불규칙하게 음수로 움직였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SLR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안정됐죠. 이때 금은 급등했고 주식은 폭락 후 반등했으며 비트코인은 초기 타격을 입은 뒤 대규모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스왑 스프레드가 슈퍼 음수로 간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전반의 상대 가치 가격을 뒤흔들며 궁극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이 필수적인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종류의 역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채권, 주식, 금, 비트코인 전반에 걸친 크로스 에셋 파급 효과는 빠르고 격렬하며 그리고 상당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